K뱅크가 카카오뱅크의 흥행 돌풍에 맞서 예금 금리를 인상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의 인선이 늦어진 가운데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임주 주가가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오늘 휴대전화요금 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예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경쟁 기업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한데요. K뱅크는 위기감을 느낄 만도 한데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반기는 눈치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K뱅크의 예금 상품 2개의 기본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코드K 정기예금이 10회차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기본금리를 연 1.8%에서 1.9%로 0.1%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플러스K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도 0.1%포인트 올린 1.6%로 바뀌었습니다. K뱅크가 올해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후 예금 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선 K뱅크가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가입자 수나 여수신 실적에서 K뱅크를 따라잡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데 따른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기준 출범 13일 만에 가입 계좌 수 200만 좌, 대출액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개월 먼저 출범한 K뱅크의 가입 계좌 수는 44만 좌입니다. 이 정도면 K뱅크가 위기감을 느낄 만도 한데 막상 K뱅크는 오히려 카카오뱅크 덕분에 인터넷 은행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K뱅크의 가입자 수도 같이 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K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K뱅크 역시 고객센터가 비상근무를 할 정도로 가입 문의 등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K뱅크는 예금금리 인상에 이어 제휴사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제휴처 발굴과 그리고 금리 차별화 등을 통해서 고객 저변 확대에 나설 것입니다. 경쟁 기업의 질주가 건강한 긴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부처인 만큼 청와대가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기부 초대 장관 인선이 안개 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16개 부처 장관의 임명을 마쳤지만 중기부 장관은 아직도 공석입니다. 당초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중기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청와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기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핵심 부처로 혁신벤처 중소기업을 살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바꿈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이를 이끌 수장 임명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또 다른 배경에는 백지 신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관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위탁해야 하는 백지 신탁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백지 신탁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총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를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로부터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합니다.
이를 신탁받은 금융기관인 60일 이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거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백지 신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즉 공모 수행 과정에서 공적,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당초 장관 적임자에는 중량급 정치인에 대한 함합형이 무성했지만 실제 청와대에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벤처기업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궈낸 회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소기업 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백지 신탁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처음 중기청장에 내정됐지만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백지 신탁 제도 때문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초대 내각 마지막 퍼즐이 될 중기부 장관 지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밝은 전망 덕분에 주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업종인데요. 올 2분기 실적이 미미하고 심지어 추정치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신작 발표와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로 하반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NC소프트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증권사 추정치 평균인 706억 원의 절반 수준인 37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NC소프트의 주가는 오히려 3% 넘게 올랐고 발표 다음 날인 어제도 1.8% 이상 오른 39만 1,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장중 39만 4,000원까지 올랐다가 어제보다 소폭 내린 38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컴투스 2분기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실적 발표 당일인 어제 주가는 1.47% 상승했고 오늘도 0.63% 오른 11만 1,000원에 마감됐습니다. 게임주들이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하반기에는 수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의 경우 6월 21일 출시돼 현재 하루 평균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임 리니지 M의 성과가 2분기 실적에는 11분밖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NC소프트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52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컴투스의 경우도 서머너즈워, MLB 9이닝스, 낚시의 신 등 게임들이 해외에서 흥행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넷마블 게임즈도 하반기 수익 개선 기대감으로 지난 7일 주가가 3%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야심작 리니지2 레볼루션이 하반기에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고 세븐나이츠 MMO, 6의 워치 등 신작들도 하반기에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오늘 휴대전화 요금 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요금 할인율 인상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할인율 확대로 인한 경영 악화와 미미한 법적 근거 등 반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에 나오는 할인율 상한선인 100분의 5를 근거로 할인율을 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시에 규정된 상한선인 100분의 5가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본료 폐지에서 한 발짝 물러난 만큼 9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이 통사들은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를 마치는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정 할인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까지 착수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5G 주파수 할당, 제사 이통 진입 등 첨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판단이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쟁점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로 가입하는 약정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일괄 적용된다면 4,139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가입자가 제외된다면 손실을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가장 쟁점은 신규 가입자부터 되는지 아니면 소급 적용이 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통사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정부는 의견서를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이를 다시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모임인 석유수출기구의 감산과 증산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이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원유 수입의 다변화 시대가 예고됩니다. 김상효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가 지난달 미국산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에 원유가 선적되면 오는 10월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SK에너지가 미국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수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산 원유 도입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고 중동산 원유 대비 경제성이 높아 원유 수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해 말 국내 정유사로는 처음으로 2달 동안 미국산 원유 20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지난 4월 미국산 원유 200만 배럴을 들여왔습니다.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최대 주진 에스오일만이 미국산을 수입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3개 정유사가 모두 미국산 원유를 들여온 것입니다. 미국산 원유의 국내 도입은 우선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산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석유 생산사인 사우디의 아람코사는 9월 원유 수출량을 8월 대비 하루 52만 배럴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감산하면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참여 결정을 이끌어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미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압박의 타겟책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지지하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은 배럴당 49.17달러, 중동 두바이유 가격은 51.24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과 미국산 원유 중 보다 저렴한 원유를 앞으로 수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약 4만 8천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반기와 비교하면 20%가량 줄어든 것이고 정부의 예방 활동으로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다만 스마트폰 앱이나 가짜 정부 공문을 활용하는 등 대출 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캐피탈 회사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신용보증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했고 앱을 통해 금감원 콜센터와 상담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준 캐피탈 회사와 앱으로 연결된 금감원 콜센터는 모두 사기범들이었습니다. 금감원이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준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신설 뒤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 공문을 활용한 대출 사기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상담 과정에서 DTI 초과로 승인이 거절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가짜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기존 부채 상환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법무사 계좌로 위장한 대포 통장에 수백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편취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이 같은 대출 사기 피해 건수는 약 12,000건에 달했습니다. 대출 사기 피해는 2016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 불법 사금융 피해 48,000건 중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데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등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결국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규제 대책과 고강도 세무조사 등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타깃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들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 전에 매물을 쏟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딱 일주일 됐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자, 아직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오늘 기준 8월 거래량은 6,011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인데요. 파리 대책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고 팔 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는 9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그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파리 대책의 파장을 따지려면 9월 이후 거래량을 지켜봐야 합니다. 업계에선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파리 대책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고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 같은 추가 규제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간은 실수요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관망 수요로 인해서 집값이 보합 내지는 조정 장세를 나타내고 한동안 거래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에선 다주택자들이 거주 이외의 주택은 내다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고강도 세무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자, 정부에서는 이 양도세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또 금융규제 강화,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서울, 과천, 성남 등 40곳의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엔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더 붙게 됩니다. 세금으로 많이 내느니 이참에 내다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는데요.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 이후 분양단지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 막음으로써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양천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강화됩니다. 차주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다주택자들이 움직일까요? 네. 자, 아직은 관망세지만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을 보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말 대출자의 장래 소득까지 따지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 달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세제, 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준다는 건데요. 다음 달 나올 대책에 다주택자들이 솔깃할 정도의 당근책이 없다면 임대사업 등록 대신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9월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정부의 바람대로 실수요자들이 이를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업계에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집값의 절반가량 목돈을 모아둔 실수요자들이 매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3억 원대 주택이라면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5억 원대 이상 고가주택은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다주택자가 갭 투자용으로 샀던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강북구나 노원구 등에 이 같은 주택이 많은 만큼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수요 외에도 임대사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 수요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건데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때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매물이 있으면 주저없이 매수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보험 대상 제외 항목을 뺀 영역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병원 특진 폐지와 2인실까지 보험 적용,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의 건강보험 혜택 등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혜자 중심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과제 외 상당 규모 추가 정책 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첫 해 확실한 세출 구조 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양적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사업 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 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무색하게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8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73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새 6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 8천억 원 늘어난 55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 잔액 역시 182조 2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담대 증가에 대해 집단대출이 계속된 가운데 주택거래가 활발해 개별주택담보대출도 계속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대출이 증가한 데는 이사비 등 주택 관련 자금 수요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출범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0.1%포인트 오르면서 2달 연속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안양과 수원, 시흥, 의왕 등 파리 부동산 대책을 피해간 수도권의 청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연내 4만 5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17에서 세계 최대 용량의 V랜드 플래시 메모리와 차세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는 6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에 최고급 사양을 추가한 한정판 모델인 640DX 드라이브 M 스포츠 리미티드 에디션을 오늘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반면에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 비는 밤에 점차 그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내일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20에서 50,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온도 높게 오르면서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한낮엔 서울과 광주가 32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강릉 27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한낮엔 인천과 청주가 3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다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광주 32도, 전주와 부산 3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